북한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엘리트 학생들이 단체로 탈북을 하면서 평양이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들이 한국에 도착해 들려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끔찍한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윤철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고등학교 교사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10년이 넘는 교직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제게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길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딱 한 사람만 빼면 제 삶은 완벽했어요. 바로 이상훈 선생이었죠. 역사를 가르치는 이상훈 선생의 수업은 당의 지침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거든요. 체제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인 세훈이가 나만 문물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보는 걸 저에게 들킨 적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상훈 선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조용한 교정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세훈이가 기숙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였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는 동안 저희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세훈이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가 세훈이의 죽음을 자살로 발표한 것이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던 학생의 비극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는 이들이 없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아마 저는 그날의 교무회의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잡담 소리로 조용히 웅성거리던 공간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이상훈 선생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평소의 온화함 대신 강철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이상훈 선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운명에 도전하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그림자가 회의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남조선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선생님들이 흠칫 놀랐어요.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퇴실하시오. 그리고 이상훈 선생은 나무시오. 우리는 마치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상훈 선생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죠.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기 전 검은 승용차 2대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이상훈 선생의 교실로 향했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그를 연행해 갔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담담했고 너무나 신속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상훈 선생은 마지막까지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만 교실을 나서며 학생들을 한번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교장 선생님은 아침 조회 시간에 짧은 발표를 했어요. 이상훈 교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음을 알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신은 공개되지 않았고 장례식도 없었어요. 그의 책상은 그날로 치워졌고 개인 물품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요. 누구도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어떤 사고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 선생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혁이와 지훈이가 앞장섰어요. 그들은 점심시간에 강당에 모여 이상훈 선생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이었던 학생들의 수가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이상훈 선생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그의 말에 감명을 받았던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대응은 신속하고 가혹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수가 왔고 그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험악했습니다. 그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밀쳐냈고 저항하는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던졌어요. 여학생들의 비명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어. 이 새끼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위부 요원 중 한 명이 주혁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주혁이가 저항하자 그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주혁이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어요. 지훈이가 달려들어 주혁이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다른 요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멈춰야 해. 이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또다시 제 발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어요. 반동분자들은 이렇게 된다 파더라. 주도자로 지목된 5명의 학생들은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채 끌려나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주혁이와 지훈이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나머지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어요. 강당 바닥에는 학생들의 피가 흥건했고 곳곳에 부서진 안경과 찢어진 교복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어졌어요. 이게 당이 말하는 올바른 교육인가? 학생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회오리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날 저녁 교무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훈 선생의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의 단정한 글씨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줘야 한다.
이것이 교육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강당에서 피 흘리며 끌려나간 학생들의 모습, 이상훈 선생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세훈이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상훈 선생의 노트를 품속에 넣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보위부는 이상훈 선생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혁이와 지은이는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었고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도 제한되었어요. 제 책상에도 수상한 쪽지들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박윤철 동지, 혹시 이상훈의 추종자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이런 쪽지들을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훈 선생처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이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도망치더라도 탈북을 하더라도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곳의 진실을 알려야 했고 더 많은 목숨을 구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혁이와 지훈이, 그들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세훈이처럼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무실에 도착했어요. 창가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주혁이와 지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째 그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만이 돌았죠. 교실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주혁이 어머니가 어제 보위부에 불려갔대. 지훈이네 집도 감시당하고 있대.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주혁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주혁이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혁이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보위부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한 걸까요? 주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주혁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자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자고 말했어요. 처음에 그들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혁이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삼촌이 밀수를 하면서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삼촌이 최근에 말씀하시길 감시가 너무 심해졌대요. 예전처럼 쉽게 넘을 수는 없을 거래요. 다음 날 저는 지훈이네 집도 찾았습니다. 지훈이의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고문은 없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신문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도 이미 탈북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선생님,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지훈이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이상훈 선생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도 곧. 저는 지훈이와 그의 부모님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그들도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위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훈이는 앞으로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혁이의 삼촌 말대로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특히 최근에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국경 지역의 경비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지도를 펼쳐보았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지점을 찾고 이동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망은 더욱 좁혀들었고 주혁이와 지훈이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어요. 그들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안전하지 않았어요. 교무실에서 수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동료들이 늘어났고 제 수업을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혁이의 삼촌을 통해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밀수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루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삼엄한 경계 속에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는데 그의 한숨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주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민수랑 영호도 데려가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인원은 더 큰 위험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주혁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영혼에는 이미 식량도 떨어져서 굶고 있다고 해요. 둘 다 이상훈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에요. 지은이도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수연이요. 수연이도 데려가야 해요. 얼마 전 보위부 신문에서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탈북 계획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주혁이와 지훈이뿐이었는데 이제는 5명이 되었어요. 모두 이상훈 선생의 수업을 들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이곳에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잡혀간 후 매일 울면서 등교했고 영호는 굶주림으로 수업 시간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수연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새로운 상처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야 했어요. 더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준비도 부족했고 계획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위험이었고 한 명이라도 더 잃을 수는 없었어요.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7명의 탈북은 2명의 탈북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들키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였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뒤처지면 전부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군가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유일한 기회였어요. 우리가 떠나면 학교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남겨진 학생들의 삶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이 5명의 학생들만큼은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훈 선생의 노트를 펼쳐보았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줘야 한다. 이 문장은 이제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 그것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비록 도망자의 삶이 될지언정 그곳에서라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훈이의 책상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텅 비어있는 그 자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일일까? 하지만 이내 답을 찾았어요. 아니,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평소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저녁이 되자 구름이 몰려왔고 달빛마저 가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작은 배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둘 약속된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주혁이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뒤이어 지훈이네 가족 그리고 민수, 명호, 수연이네 가족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어요. 모두 준비됐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어요. 주혁이의 삼촌이 알려준 경로였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라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국경 지역의 감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삼엄했어요. 곳곳에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수색등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다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색등이 우리 쪽을 비추었어요. 누군가가 작게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망자다. 저기 있다. 총성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한 발, 그리고 연이어 여러 발의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주혁이가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모양이었어요. 주혁이의 아버지가 재빨리 아들을 부축했고 어머니가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울렸지만 어둠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어요.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한겨울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강 건너편에는 희미하게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모두 함께 건너요. 절대 흩어지면 안 됩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운데 두르고 우리는 함께 강물로 들어섰어요. 얼음 같은 강물이 온몸을 옥죄었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재빨리 외투를 벗어 둘러주었어요. 지훈이의 어머니는 영호의 손을 잡아주었고 민수의 아버지는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찾았습니다. 주혁이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지만 우리는 이미 강 중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우리는 살았어요.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건넜습니다. 주혁이의 삼촌이 소개해준 브로커가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도망자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공안을 피해 밤에만 움직여야 했고 낮에는 안전가옥에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교대로 보초를 섰고 서로를 돌보며 위로했어요.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밀림을 헤치고 가야 했는데 독충과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전진했습니다. 주혁이의 다리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경 수비대에 자진해서 투항했어요. 이제 더는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을 때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하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수연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상훈 선생님, 지켜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는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반짝이는 유리창이 들어선 공항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사람들 좀 보세요.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그 누구의 얼굴에도 감시받는 듯한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주혁이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인가요?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을 나서자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신원조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질문은 있었지만 고문은 없었고 신문은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신원조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반짝이는 간판들, 화려한 건물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샤워는 그동안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수건의 감촉, 향기로운 비누 냄새.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망설였지만 이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처음 먹어보는 피자에 감탄했고 수연이는 달콤한 디저트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선생님,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닌 거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꿈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살아남았어. 다음 날부터 우리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은 아이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흥분했습니다. 주혁이는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고 지훈이는 SNS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주혁이 아버지는 취업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고 지훈이 어머니는 요리 수업을 들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배웠습니다. 수연이네 가족은 매일 저녁 한국어 공부를 했고 민수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조금씩 편안한 잠을 이루기 시작했고 불안에 떨던 부모님들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때로는 억지로 지어야 했던 웃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새로운 것을 배우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위 교리나 체제 선전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요. 주혁이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작가가 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지훈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이제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신 성분이나 당성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각자 배운 요리를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선생님,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영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냈잖니. 두만강도 건넜고 도망자의 삶도 견뎌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상훈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꿈꾸던 것을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자유를 찾아 떠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의 북한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교육 현실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죽여왔던 이야기들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상훈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다 사라진 그분의 용기, 세훈이의 죽음으로 드러난 체제의 폭력성, 이러한 진실들이 계속해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함께하고 싶어요. 지훈이가 먼저 나섰고 다른 아이들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걱정했지만 아이들의 의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대학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북한의 교육 현실과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억압의 현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겪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수연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고 학교를 돌며 통일 교육 강연도 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일은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를 인민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가 조국을 배신했다는 선전을 펼쳤고 우리 가족들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영호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울면서 돌아왔고 민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주혁이의 다리는 완전히 나았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혁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네요. 저 역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때로는 제가 과연 이곳에서 교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민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수연이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지훈이는 문해창작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작가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주혁이가 심리 상담을 받으며 악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탈북 청소년들과 나누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날 주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상훈 선생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학 강연,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학교 방문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육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통일 교육 현장에서 강의도 하고 탈북 청소년들의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북한 교육의 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통일 시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어느 날 한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붉은 교실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의 용기, 세훈이의 희생, 그리고 자유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붉은 교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빛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든 교실에서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못 벗어 지금 당장 여기 김정은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김정은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이후 매일 같이 그의 비밀별장에 불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영주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에서 공부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단정한 외모와 밝은 성격 덕분에 학교에서는 늘 주목받는 학생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따라오는 시선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친구들의 인사. 그런 일상이 저에겐 평범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항상 받는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건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당창건 기념행사 날 김정은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하필 그날 저는 행사장 맨 앞줄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때 김정은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어요. 차갑고 음흉한 눈빛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음흉한 눈빛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한당 간부가 갑자기 학교 앞으로 찾아왔거든요. 최고 지도님자께서 영주 동무를 부르십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더군요. 그렇게 곧바로 검은색 승용차에 실려가는 동안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1시간 넘게 달렸을까. 마침내 도착한 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별장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김정은의 방으로 안내되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질 미래가 어떤 것일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김정은의 방 안에 들어섰을 때 TV에서 보던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만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리로 김정은은 얼어붙어 가만히 서 있는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와 음흉한 눈빛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김정은의 말에 치마자락을 꽉 잡은 채 천천히 그의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김정은의 앞에 서자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군요. 제 등에서는 이미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정은이 다가올수록 그의 숨결이 점점 더 거칠게 다가왔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얼어붙었죠. 그러다 김정은의 팔이 저희 허리를 감쌌을 때 저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김정은이 완전히 돌변한 것이 말이죠. 갑자기 제 옷을 거칠게 벗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자 오히려 더 신이 난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항상 어머니께서 다려주시던 저의 깨끗한 옷은 반쯤 찢겨져 나갔고 속옷 차림에 저를 김정은은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침대까지 가게 되었고 마침내 속옷까지 모두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짓더군요. 역시 뽀얗군. 맘에 들어. 그 말에 제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이렇게 알몸으로 있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강제로 이런 짓을 당하니 말로는 표현 못할 공포가 엄습했죠. 이후 김정은은 저에게 거칠게 입맞추며 제 온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했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악몽이 시작되었죠. 이후로도 저는 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계속해서 불려갔습니다. 거부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죠. 저항하면 가족들에게 해가 갈 거라는 협박에 몸부림치면서도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다시 불려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전화 한 통이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곳으로 가야만 했죠. 수업 중에도 시험 기간에도 그의 부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별장에서는 시간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그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될 수도 사흘이 될 수도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력과 모욕을 견뎌야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뿐이에요. 처음에는 울면서 버텼지만 점차 눈물조차 나오지 않게 되더군요. 무감각해지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더 큰 고통이 밀려왔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여전히 모범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 상황을 알아채서는 안 됐으니까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산다는 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왜 이렇게 말라가는지, 왜 웃음을 잃어가는지 걱정하셨죠. 하지만 전 그저 공부가 힘들어서 그래요 라는 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밤마다 혼자 이불 속에서 흐느끼면서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어졌어요.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한때 밝게 빛나던 미소는 어색한 가면이 되어버렸죠. 몸도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끊임없는 성적 학대로 인한 상처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쌓여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죠. 의사가 상처의 흔적을 발견하면 모든 게 탈로 날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제 다시 그곳으로 불려갈지 그런 생각들이 저를 옥죄었죠.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던 대학 생활이 이제는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문영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최고 지도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꿈꾸던 미래도
이루고 싶었던 목표도 모두 의미를 잃어갔죠.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을 쉬고 있다는 의미일 뿐. 제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뒤집을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영혼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또다시 당간부가 찾아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2명의 여학생들이 이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지와 수경이를 처음 만났어요.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민지는 저보다 1살 어린 음악대학 학생이었고 수경이는 체육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던 친구였어요. 비밀별장에서 우리 셋은 각자의 방에 감금되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화장실을 가거나 마당을 산책할 때 마주치면 서로를 향한 작은 미소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대기실이 우리만의 안식처가 되었어요. 김정은을 모시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 우리는 거기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지와 수경이도 저처럼 각각 공연과 무용 경연에서 김정은의 눈에 띄어 이곳에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점점 마르고 얼굴색이 안 좋아졌죠. 수경이와 저는 번갈아가며 민지의 방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려 했지만 민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저희는 그런 민지가 걱정이 되었죠. 그러다 한동안 저는 별장에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몸에도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끔 이상한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혈도 있었죠. 그러면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김정은이 여자들의 몸 상태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불결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내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2달 만에 다시 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이 되더군요. 저의 몸 상태를 들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수경이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직감했죠. 민지는? 제가 물었을 때 수경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가, 수경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민지의 임신 사실이 결국 발각되었다고 했어요. 강제로 낙태를 당한 후 민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최근 제 몸에 변화가 떠올랐어요. 저도 민지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공포,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렇게 대기실에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지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순간들, 수경이와 함께 그녀를 위로하던 밤들, 그리고 제 몸에서 보이는 불길한 징후들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도 푸르렀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렇게 부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나도 저 새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날 밤, 몸 상태를 들키지 않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민지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이불 속에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겁쟁이였어요. 도망치다 잡히면 어쩌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수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대로 머물다간 저도 언젠가는 민지처럼 될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이 제가 민지와 수경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민지야,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게. 내가 겪은 고통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날 밤부터 구체적인 탈북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하면서도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브로커는 가장 안전한 탈북 경로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추천했어요. 길은 험난하겠지만 계획대로만 된다면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죠. 탈출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손이 떨렸어요. 너무 가벼우면 의심받을 수 있고 너무 무거우면 도망치기 힘들 테니 적당한 무게를 맞춰야 했죠. 신분증과 약간의 돈, 김정은이 준 보석들, 그리고 갈아입을 옷 한 벌.
마지막으로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었어요. 이게 전부였죠. 탈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어요. 부모님께는 평소처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렸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곳은 평양역 근처의 한 찻집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더군요. 커피는 마시지 마세요. 곧 출발할 겁니다. 그의 말대로 잠시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우리를 태우러 왔어요. 짐칸에는 이미 탈북을 시도하는 다른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다행히 브로커는 검문소 직원들과 이미 거래가 되어 있었나 봐요. 웃으며 담배를 건네자 별다른 검사 없이 통과시켜 주더군요. 차를 3번 갈아타고 마침내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낡은 농가의 지하실에 숨어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지하실 구석에서 웅크린 채 매 발자국 소리, 매 문소리에 놀라야 했어요. 자정이 지나고 드디어 강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처음 본 두만강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물살도 거셌고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라 물은 차가웠죠. 강을 건너기 전 브로커가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했어요. 순찰대는 30분마다 한 번씩 지나갑니다. 지금은 10분 전에 지나갔으니 다음 순찰대가 지나가면 바로 뛰어들어야 해요. 망설이면 죽습니다. 물살이 셀 테니 약간 상류로 보고 헤엄치세요. 중간에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총을 맞아도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덤불 속에 엎드려 기다리는 2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온몸의 근육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순찰병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찰병들이 지나가고 브로커의 손짓과 함께 저는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옷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벗을 수도 없었어요. 건너편에 도착하면 당장 입을 게 필요했으니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물 위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휘감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데 물살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폐가 터질 것 같았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팔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의식도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서 살짝 고개를 들어 숨을 쉬려는 순간 또다시 총알이 빗발쳤어요. 물보라가 사방에서 튀었죠. 잡아라, 저기다. 북한군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속에서도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퍽퍽하는 소리가.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제 다리가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도망치다 죽은 다른 탈북자의 시신일까봐 겁이 났어요. 하지만 강바닥이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들어보니 중국 쪽 강둑이 눈앞에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 왼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총알이 스쳐간 거예요. 순식간에 주변 물이 붉게 물들었죠. 피냄새를 맡은 순간 공포가 엄습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 강둑을 향해 헤엄쳤어요. 왼팔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오른팔만으로도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총소리는 계속됐고 제 주위로 물보라가 계속 튀어올랐어요. 제발, 제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손이 강둑에 닿았을 때는 이미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순 없었어요. 브로커가 말한 대로 무조건 숲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벗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마다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죠.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왼팔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다리에는 쥐가 났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숲으로 달리는 동안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얼굴이 땅에 부딪힐 때마다 흙과 낙엽이 입안에 들어갔죠.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저를 계속 앞으로 내몰았으니까요. 지친 다리로 한참을 더 달린 후에야 멈춰 설 수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에 기대어 나무에 몸을 기댔죠.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궁견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아직도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탈북자 한 명이 저와 비슷한 상태로 나무에 기대어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은 강물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침묵 속에서 잠시 희생자를 애도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무를 순 없었죠. 브로커가 서둘러 제 팔에 상처를 간단히 처치해 주었어요. 다행히 총알이 스쳐 지나간 정도였지만 출혈이 심했죠.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어 응급처치를 하고는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쉬지 않고 걸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폐가에 도착했죠. 중국인 브로커가 마련해둔 은신처였어요. 거기서 겨우 옷을 갈아입고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이동해야 했어요. 중국에서의 This 도피 means they can 생활은 또 vote 다른 against someone by 지옥이었습니다. crossing out their name. 좁은 트럭 짐칸에 But to do 숨어 so, 이동하는 the 동안 voter must enter 검문이 a 있을 special 때마다 booth where 숨죽여야 everyone can 했어요. see what choice they 창고에 make. 숨어 있을 때면 바로 옆에서 들리는 중국 공안들의 In 발소리에 most 심장이 countries, the 멈는 number of 것만 internet 같았죠. users has long 누군가 surpassed a 문을 million, 열기라도 but 하면 not here.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Regular worldwide 라오스 internet 국경으로 is 가는 not 길은 available 더욱 for use here. 험난했습니다. It is 깊은 replaced by the 밀림을 national 통과하는 동안 version, 독충과 뱀들이 우리를 intranet, 위협했어요. within the country's 한 번은 borders. 독사에 물린 탈북자를 It 업고 contains 산길을 very little 내려와야 했죠. information. It is 그분의 subject 다리가 to strict 시퍼래져 가는 걸 censorship, 보며 저도 덜덜 and the number of 떨었어요. users barely 다행히 exceeds 브로커가 80,000. 준비해온 해독제로 목숨은 Local 건질 수 internet is mainly 있었지만 used by local 그때 companies for 공포는 잊을 advertising 수 goods 없습니다. and services. 그렇게 거의 2달에 걸친 Most of 도피 the segment 끝에 is 태국에 occupied by news 도착했어요. outlets, which 국경에서 present 체포되는 information in 순간 line with the 처음으로 party's 안도감이 ideological 들었죠. stance. 이제는 더 이상 However, 도망칠 필요가 North 없다는 Korea 걸 recently 알았으니까요. debuted its own 난민 operating system 수용소에서 called 보낸 Red 시간은 Star, 곧했지만 which is based 이제 on 곧 자유를 Linux.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Some even say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고 그제서야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이 솟은 천장,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비행기들. 북한의 순환 비행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문이 어떻게 열리는 건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죠. 북한의 보이부 신문실이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철문, 형광등 아래 덩그러니 놓인 의자, 고압적인 목소리로 다그치는 조사관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조사관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라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가끔은 제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나오는 음수에 깜짝 놀랐고 밤새도록 환하게 켜져 있는 불빛에도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버튼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다니까요. 처음으로 따뜻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온 게 실감났어요. 이후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졌을 때 떨리는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우스를 잡는 것조차 어색했죠. 인터넷이란 걸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식당에 가면 반찬이 몇 가지나 나오는지 세어보느라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피자를 먹어봤을 때는 이런 맛있는 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니 싶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도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 끼니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바깥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고 지하철 자동문은 또 얼마나 신기했던지. 북한에서는 평양 지하철 몇 정거장 빼고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열대마다 가득 쌓인 과일들, 과자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겨우 몇 가지 물건들을 살 수 있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풍요로움 속에 숨겨진 자유가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핸드폰을 처음 받았을 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손안에 작은 기계로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니.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지도 앱으로 길을 찾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밤새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죠. TV를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 한 채널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수십 개의 채널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드라마를 정주행했을 때는 밤을 새워가며 봤죠. 자유롭게 방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은행에 처음 갔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ATM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버튼 하나로 돈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카드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북한에서는 모든 걸 현금으로만 했었거든요. 통장을 받았을 때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이 열렸어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북한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네 라고만 해야 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도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가끔은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특히 민지와 수경이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미어져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려고 해요. 이제는 이런 놀라움들이 조금씩 일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이런 자유와 풍요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됐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 모습이 떠올랐죠. 아이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두려움과 설렘, 그 미묘한 감정들이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져요. 매주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단순히 교과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컴퓨터 수업을 할 때면 제가 처음 마우스를 잡았던 그 떨리는 순간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오죠. 아직도 그때의 설렘이 생생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햇살 한 줄기, 바람 한 점까지도 모두 소중하게 느껴져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제 삶이 되었지만 그 고마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출근길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길에 들르는 마트에서 고르는 과일 하나까지 모든 순간이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움츠러들었던 아이들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발표해 볼게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매일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죠. 가끔은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봐요. 화려한 간판들,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핸드폰을 보며 걷는 학생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가끔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고 동생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요. 명절이 되면 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이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아직도 이 편리함이 신기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면 처음 탔을 때 두려움이 떠올라 살짝 웃음이 나죠.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이런 작은 것들에서도 감동을 느껴요. 처음 자동문을 보고 놀랐던 그때처럼 지금도 이 모든 것이 마법 같아요. 요즘은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남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려주고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죠. 제 경험을 나누면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전쟁이나 분단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은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북한에도 이런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한 질문이었죠. 그 순간 북한에 있는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이 편지를 줬어요. 선생님 덕분에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커서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지겠죠.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고이 보관하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봅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볼 때면 아직도 이 풍요로움이 꿈만 같아요. 진열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을 때가 많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때로는 이런 행복이 미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을 더 큰 희망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제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교육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이라고 믿으니까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을 보면 가끔 북한의 친구들 생각이 나요.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게 느껴졌을까.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자유와 행복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요. 이제는 꿈이 생겼어요. 통일이 되면 평양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학교에서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탈북 이후에 제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꿈꾸고 그 꿈을 위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기도를 드려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않으려고요. 오늘도 저는 꿈을 꿉니다. 통일된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마음껏 꿈꾸는 그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그때까지 저는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